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회원을 위한 고품격 신학 강좌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신학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 5가지, 그 표준 문서들은 무엇이고 또한 그 결과와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잉글랜드 의회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교회의 그 관계와 그리고 그 내부적인 내규사항을 정돈하기 위해서 소집한 회의로, 처음에는 잉글랜드 교회 내에 국한된 것으로 39개조 신조를 개정하고 수정하려는 그러한 작업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1643년 7월부터 1652년 3월 약 9년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의회와 찰스파가 내전을 일으켰고, 그리고 또한 크로멜을 내세운 의회파가 찰스 1세에게 승리하는 그러한 결과가 또한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의회가 소집한 그 처음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1643년 6월 12일 국회는 잉글랜드 교회의 치리와 예배 형식을 결정하며 그 교리에서 거짓된 비평과 해석을 일소하기 위하여 의회의 상하 양원의 자문기관으로서 성직자들 및 기타 인사들로 된 대회를 소집하는 법안을 제출합니다. 상당히 길죠. 39개 신조의 개정을 위해서 이제 의회가 그 잉글랜드의 그 신학자들이나 기타 관련자들을 소집한 것이 그래서 7월이고,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끌어들여서 엄숙 동맹과 언약을 통해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일랜드의 교회 정치와 신앙을 정돈하자는 일이 9월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7월에 시작했던 그 작업을 통해서 2달 만에 39개조 신조 중에 15개의 신조는 이미 개정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빨랐던 이유는 단지 잉글랜드 내부의 그 교회 상황만 간단하게 조정만 하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9월을 맞이하면서 새 나라의 교회의 입장을,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맞추어야 하는 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몇 달 만에 끝났을 이 일이 몇 년으로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 일에 소집된 사람은 120명 정도이지만 평균 참석률은 약 60에서 8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 기간 동안 9년 동안 모인 횟수는 약 1000회 정도라고 합니다. 이 모든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의사 기록을 현대 영어로 다시 정돈한 사람이 바로 체드 반 딕스훈이고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체드 반 딕스훈의 그 의사록을 구매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성격은 따라서 소위 에라스투스주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에라스투스주의라는 것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교회론에 해당하는데, 대체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중에서는 교회가 위에 있냐, 국가가 위에 있냐,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냐, 이러한 범주들로 간단하게 나뉠 수가 있고, 그것들 중에서 국가가 교회 위에 있다라는 그러한 입장이 바로 스위스 신학자 에라스투스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본따서 국가가 교회를 통제해야 된다. 모든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굉장히 행정적이면서도 사법적인 그러한 판단까지도 국가가 교회를 통제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을 가리켜서 에라스투스주의라고 합니다.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교회론은 조금 다양했습니다. 모두가 다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모임 성격 자체가 어차피 의회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의회가 열고 의회가 닫을 수 있는, 그리고 의회를 돕기 위한 하나의 자문기구이자 무엇보다 임시특별회의라는 점에서 그야말로
에라스투스주의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상 참여자들은 거기에 동의했다 내지는 그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총회 모든 논의들 중에서 교회론이나 국가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상당한 그러한 권력과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어느 정도 자존심을 지키는 쪽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찰스 1세 같은 경우는 이 1643년 7월 첫 모임이 있기 며칠 전에 의회가 소집한 이런 모임 자체가 왕의 승인이 없는 것이라고, 그것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20명 소집 중에 사실상 참여한 것은 첫날에 69명 정도입니다. 이 모임의 신학자들은 바로 그러한 참여를 통해서 찰스 1세의 왕권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은 두 가지 의미로 찰스 1세에게 충성한다거나 내지는 교회의 국가 종속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의회는 9월에 들어서 39개 신조 그러한 개정 정도로 시작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는 그 요청을 바꾸어서 소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러한 문서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도록 요청했습니다. 교회가 혼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장 긴급했던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작성됩니다. 왜냐하면 실용적인 이유로 당장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조직되어야 될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한 혼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되고, 바로 그 신앙 고백서에 기초하여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각각 작성됩니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총회 가운데 교회 정치, 예배 모범,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서, 소요리 문답서 이 5개의 문서를 가리켜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정치 문서입니다. 이 교회 정치 문서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자리 잡은 소위 장로의 정치 형태를 규정하는 그러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1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회란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 직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교회 모임들은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떤 성격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정치 문서에 따르면은 그리스도가 임명한 교회의 직분자들은 특수 직분과 일반 직분으로 나뉘는데, 특수 직분 같은 경우는 신약 시대의 그러한 사도들이나 아니면 그 이전의 예언자들 또는 전도자들 혹은 복음서 기자들이 해당되고, 이제 더 이상 이러한 특수 직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직분은 지금도 여전히 임명할 수 있는데, 바로 목사, 교사, 기타 교회 지도자, 집사 이렇게 4종류로 구별이 됩니다. 이 중에서 교사는 신학자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기타 교회 지도자는 소위 장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 정치 문서에 따르면은 목사, 신학자, 장로, 집사 이렇게 4 직분이 현재 교회 내에서 유효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성직 임명과 관련하여 이 성직이라는 것은 일반 직업과 구별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을 위해서 임명 규정을 굉장히 세세하게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직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본적인 삶의 증거를 포함해서 현재 이 총회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24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거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또한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라틴어 시험을 치러서 통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적인 설교를 통한 면접을 보아야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엄격한 방식의 성직 임명
과정이 있었고 또한 시험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 교회 내에서는 주교제가 폐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따라서 가장 급한 불은 성직 임명 방식과 또한 그 교회 구성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성 방식 사실상 이면에는 이미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 그렇게 구성했던 그러한 장로의 정치 형태가 있고, 이것은 스코틀랜드를 통해서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까지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배 모범입니다. 예배 모범은 잉글랜드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공동기도서와 그리고 또한 스코틀랜드의 특별히 존 낙스가 가지고 있던 공동규례서 이 두 가지의 기초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모범은 사실상 두 개의 문서, 개인 예배 모범과 공중 예배 모범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예배 모범이라는 것을 언급할 때는 공중 예배 모범을 의미합니다. 공중 예배를 위한 모범은 총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또한 부록 하나가 추가됩니다. 내용은 모임의 방식, 그리고 성경 낭독 방식, 설교 방식, 대표기도 혹은 공중기도 방식, 그리고 세례와 성찬 방식, 그리고 결혼, 병문안, 장례 시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금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절기는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리고 시편 찬송은 어떻게 부를 것인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배 모범은 특별히 가톨릭적인 그러한 교리와 예배 방식 내지는 관습에 대한 금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나고, 그것은 당대에 있었던 미신과 동일시되어 금지됩니다. 예를 들면 장례를 치를 때 고인이 된 시신을 즉시 지정된 공인 무덤에 묻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규정이 이 예배 모범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가톨릭의 교리에 근거해서 종종 행해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심지어 바로 그 시신을 집에 두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이 예배 모범은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죽은 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해설을 덧붙이고 그것을 하지 않기를 권하는데, 이 이면에는 그 당시 때 있었던 가톨릭의 연옥 교리가 분명히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개인 예배 모범은 굉장히 간결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14개의 조항으로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사실상 개인 예배라고 하지만 정말로 단독자는 아니고 주로 가정 예배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 인도자는 반드시 그 가정의 가장이 해야 됩니다. 남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특별 사역이므로 가정 예배 가운데 성경 해석은 금지됩니다. 다만 성경을 읽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서 선하게 적용할지에 대한 그러한 대화나 토론은 허용됩니다. 흥미롭게도 또한 여기에서는 모범적인 기도문 예시가 제공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구체적인 문장이 거기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 예시에는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것, 건강이라거나 부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고, 또한 교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도 그러한 모범적인 기도 예시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 모범 역시도 가톨릭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제네바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용적인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의 정도는 약 1년에서 2년 정도 걸려서 빠르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1645년 9월부터 신앙고백서 작성이 다루어집니다. 이 신앙고백서 작성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1645년 9월에 시작했고 1년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1646년 12월에 신앙고백서가 완성이 되어서 의회의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성경 구절, 소위 말해서 증거 본문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거기에 성경 구절을 나눠주러 달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총회는 5개월 동안 그 모든 신앙고백서 항목의
증거 본문을 다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1647년 4월에 다시 이것을 의회의 두 번째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고 나서 거기에 기초해서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작성됩니다.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이 먼저 작성되고 대요리 문답이 작성되는데 종합적인 최종 검토는 1648년 3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실무적인 업무는 종료됩니다. 1648년에 표준 문서는 이미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회의 종료는 그보다 4년 지난 1652년 3월에 이루어지는데 이 4년의 기간 동안 도무지 이 총회가 무엇을 했는지 현재로는 의사 기록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나왔는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만약 얼마나 모였는지, 그리고 모였다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알 수가 있는데 대다수는 이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작성 이후 이것이 통과된 이후에는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런던에 남아있던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교회 정치 기준에 맞게 성직자들을 새롭게 세우고 실제로 시험을 치르는 동안 감독을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웅장하고 격식을 갖추었지만 그러나 그 내전 기간 동안 그리고 크로멜이 찰스 1세에게서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의회를 장악하고 나서는 1652년 3월 25일 의회를 해산함으로써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자연스럽게 아무런 화려한 그러한 폐막식 없이 해산됩니다. 말하자면 웨스트민스터 그 총회가 일반적으로 기간을 따졌을 때 1643년부터 1652년 9년이라고 하지만 실무적인 작업은 앞선 5년 그러니까 1643년부터 1648년까지 이루어졌고 그 뒤로는 그것들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준 문서가 약 5개가 거기서 산출되었는데 하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약 1년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총회 그 이후 그리고 그 결과,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찰스 1세에 대한 의회파의 승리를 이끈 장본인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이 올리버 크로멜은 군대를 해산하지 않고 스스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찰스 1세와의 그러한 내전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찰스 1세와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크로멜은 그러한 협상을 거부하는 일종의 소위 독립파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그러한 협상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크로멜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진행되는 그 한창 때인 1649년 1월 찰스 1세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고 올리버 크로멜은 스스로를 호국경이라는 그러한 칭호로 부르며 이 소위 공화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1658년 자연스레 크로멜이 죽고 나자 뒤를 이어서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소위 왕정 복고가 1660년에 이루어집니다. 찰스 2세는 최대한 포용적인 정책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당파의 극단적인 보수자들 그리고 또한 그 극단적인 그 청교도들 그들의 반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청교도들 중에는 리차드 백스터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1662년 찰스 2세는 어쩔 수 없이 통일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령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지난 9년간의 모든 것들을 다 백지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내전의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이 왕들이 교체될 때마다 신앙의 내용에 대한 그러한 변화무쌍한 그러한 정책이 내려질 때마다 국민들은 그러한 것에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도나 신학을 멀리하고 오히려 내면의 빛을 찾으라는 그러한 평신도 중심의 성령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퀘이커 교도들이 갑작스럽게 엄청난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찰스 2세가 1685년에 사망하자 그의 동생이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제임스 2세의 시기 동안 1688년 소위 명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왕위에 오른 메리 2세는 전임자 찰스 2세나 제임스 2세와 달리 개신교적인 성향을 또 가져서 1690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 산물들을 다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퀘이커 교도들이 나오고 또한 종교, 잉글랜드 교회의 모든 그러한 권위는 거의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철저하게 개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식계층에서도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러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따라서 영국에서는 이 시기에는 이신론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교회가 큰 힘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도와 혹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 그러한 신앙을 잘 나타내주는 전형적인 신뢰가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같은 작품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오로지 개인의 내면적인 신앙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산물들은 따라서 이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국가적으로나 아니면은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지도 못했고 실제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의 많은 이들은 이미 이민을 떠났는데 주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신론의 여파로 교회 자체가 약해졌고, 다만 성령 운동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분위기에 힘을 입어서 웨슬리가 등장하여서 감리교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잉글랜드의 교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잉글랜드 국교회는 존재했고 그 중심에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가톨릭이든지 아니면은 성령운동이든지 아니면은 개신교 청교도든지 이 어떤 것도 어떤 선택을 하지 않는 소위 중도의 길이라는 정신을 추구하게 되고, 웨스트민스터 총회 산물들도 그러한 중도의 길에 방해되는 것, 말하자면 극단적인 것 중 하나, 청교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식민지 정책과 더불어서 여러 국제사회에 퍼지게 된 성공회를 얻게 되는데, 그러한 국제성공회 모임인 람베스 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성공회들과 더불어 특별히 제3차 람베스 회의라고 할 수 있는 1888년에 있었던 그 모임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이 중도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리고 사실상 성경과 사도신경과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만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말하자면 다른 모든 잉글랜드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교회 활동들과 토론들과 회의들을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작성된 다만 잉글랜드의 전통에 입각해서 39개조 신조를 소위 말해서 중심으로 삼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따라서 잉글랜드 자체 내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고, 단지 17세기 스코틀랜드에 가고 그리고 또한 18세기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스코틀랜드나 미국처럼 그래도 관련이 있는 국가들이 아닌 20세기에 들어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들이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정착했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또한 한국은 어떻게 이것을 수용하게 되었고 어떻게 이것이 정착되었는지, 그 영향은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강의 시리즈 마지막 부분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1643년 7월에 의회의 명령으로 39개 신조 개정으로 시작했으나 같은 해 9월 엄숙 동맹과 언약을 통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 성격이 새 국가와 교회를 위한 교회 문서 작성으로 바뀌었다. 둘째,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산물을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부르며 실용적인 중요성에 따라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이 먼저 작성되고 신앙고백서가 뒤이어 작성된 뒤 그리고 바로 그 신앙고백서에 기초하여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 만들어졌다. 셋째, 잉글랜드의 복잡한 정치, 종교 상황으로 인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잉글랜드 내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했고 단지 스코틀랜드, 미국, 한국에 자리를 잡은 문서가 되었다. 다음 시간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6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